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데이트와 결혼 예비학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이혼율이 그냥 일반 가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물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수학 공식 외울 때 엄청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평생 바꿀 수 없는, 물릴 수 없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공부를 하는가, 또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감정, 사랑이 막 샘솟는 감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한 듯한 사랑이 더 저는 옳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뭐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는 막 그냥 뜨거운 사랑, 한눈에 반하는 사랑, 이런 것만이 사랑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불륜도 멋져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약간은 지루한 듯한, 평범한 듯한 한 사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동물원에 갔더니 이렇게 오리가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근데 오리 한 마리가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평온해 보여, 오리가 둥둥 떠서. 근데 갑자기 오리가 점점 누구 하나가 더 점점 다가오더라고요.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시작되듯이 너와 나 사이의 공간은 점점 더 좁아져 가고 누군가가 등장한 거죠. 그죠? 바짝 붙어 있어요, 옆에.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내가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그게 이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 절대 떨어져 버리고 싶지 않은. 여기 방청객분들은 데이트하신 지가 오래되셔서 이때 그 감정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결혼한 사람들이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들도 나에게는 불꽃 같은 사랑이 찾아올까? 이런 고민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자신의 자녀들, 이제 성인 자녀와 사는 시기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20, 30대 자녀들과 살면서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내가 뭘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가 되고 결국 가서는 어떻게 돼요? 힘의 균형이 모든 관계에서 있거든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힘의 균형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만남도 헤어짐이 꼭 동반되겠다. 결혼을 해도 우리가 죽음 때문에 또 이 세상에서는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우리 관계를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담 오신 분들을 제가 늘 얘기할 때, 데이트할 때 이것만 기억해라. 혹시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트 시작하면 연락이 끊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둘만 집중하지 마라. 왜냐하면 관계라는 거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윗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내는지를 다 보아야 하는데, 둘만 만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은밀해져요. 우리 둘 사이에서만 비밀을 소유하니까 그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애틋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둘만 집중하지 말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고요. 상대를 위해서 데이트할 때 자기 삶을 다 포기하지 마라. 뭐 친구도 안 만나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물론 뭐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또 매력 없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관계들에 많이 손해. 특히 대학생들 연애를 시작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한창 많은 관계들도 경험해야 되고, 대학 생활도 즐겨야 되고, 또 수업도 들어야 되고, 취업도 준비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영적인 것도 훈련이 많이 돼야 되는
10대, 20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성에게 빠짐으로써 그런 시간들을 많이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인지 모르겠지만 10대, 20대 저에게 와서 상담할 때 조금 더 기다려라. 데이트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평생에 멋진 사랑 여러 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왜? 사랑으로 인해서 얻는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별할 때 그런 시련의 아픔 때문에 남성이나 이성, 그런 이성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경험. 그죠? 또 요즘에 미투 운동 이런 거 많이 한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성적인 그런 피해 때문에 오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된 다음에 만나도 늦지 않다. 또 이별 후에 곧바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쟤는 여자가 끊이질 않아. 물론 매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본인이 못 견뎌요. 내가 이성이 없는 상태를 못 견디는, 이별 후에 바로 사귀면서 그 외로움을 이성으로 달래는 그런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입니다. 또 연애 패턴은 결국 뭐라고요? 내 모습이다. 연애 패턴은 결국은 내 모습이다. 나쁜 남자만 좋아하는 여성분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남성이 무슨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가서 도와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는 폭식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남성분이 술을 좋아하니까 꼭 가서 삼겹살을 소주를 같이 먹어줘요.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나쁜 남자에게 빠지면서 하는 그런 패턴은 결국 나에게 어떤 자존감의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상담의 어떤 스타팅 포인트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스킨십.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가 스킨십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20대 여성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원장님, 남자친구가 여행 가자고 해요. 저 어떡할까요? 여러분의 따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 미쳤니? 가지 마. 그렇게 부모에게 허락을 받는 아이는 그래도 가치관이 어느 정도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저는 우선 그걸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그런 것도 물어보니 너 참 너의 몸의 주인이 너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너가 제대로 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성에 대한 가치관을 그러면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조언했는지 궁금하시죠? 20대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전부 다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야? 요즘 TV 보면은 다 사귀면 여행도 가고 잠자리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그렇지만 본인이 본인 몸의 주인이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니? 근데 자기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또 교회에서 배운 것,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자친구가 되도록이면 성관계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대요. 시작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가 그렇게 너의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는데 굳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 자기는 자신이 있대요. 가서도 순결을 지킬 자신이 있대. 한 방에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너의 그러한 신념은 존중해 주지만 넌 할 수 있다. 너의 의지가 뚜렷하고 남자친구는 너의 그런 의지를 존중해 줄 것이다. 그렇지만 밤과 또 가서 회 먹고 혹시라도 맥주라도 한잔하게 되면 물론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밤이라는 게 있다. 왜냐하면 둘만의 또 그런 시간이 처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겠는가. 새벽에 일찍 갔다가 늦게 오는 방법도 있지 않냐. 꼭 테스트해 볼 필요 없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수긍을 하고 여행을 안 갔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여행을 가지 마라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 거죠. 외국에서는 제가 10대들을 상대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내가 스킨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내가 뭐 키스를 허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안는 걸 허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단계를 허용할 것인가를 자기가 그걸 맹세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벌써 올 그 닥칠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자기들이 그런 신념을 표현을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런 스킨십이 언제 일어나죠? 내가 예상도 하지 않았던
으슥한 곳에서 일어나고 내가 벌써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멘토링을 해주는 친구들에게 꼭 그것을 이야기해보고 그냥 오픈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혼전순결, 요즘 얘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들리지만 결혼 밖에서 모든 성행위는 삼키고 소화할 뜻이 없이 음식의 맛만 보는 행위. 음식을 우리 왜 먹죠? 영양가를 섭취하려고 먹죠. 근데 그냥 껌 씹듯이 씹고 뱉어버리는 행위가 바로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거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공공연한 약속. 그런데 그냥 하룻밤 만난 사이에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의 맛만 보는 행위다. 단지 그냥 쾌락만 추구하는 것이다. 껌 씹다가 뱉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일찌감치 했습니다. 또 마틴 루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쩌지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려고 그러고 또는 어떤 성적인 생각이 스쳐갈 수는 있죠. 성인이니까. 크리스찬은요. 성이 나쁜 거라는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체랑 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이 정말 양쪽에게 더 이득이 되는 유익한 관계다. 실제로 정신과에서 한 연구도 있습니다. 멀티플 섹스 파트너가 많은 그런 사람이 성적인 만족감이 높은가? 아니면 20년, 30년 한 부부관계에서만 성관계를 하는 것이 만족감이 높은가? 그 연구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조사해 보니까 한 명과의 관계를 한 분들이 더 성적인 만족감이 높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결은 결국은 어떤 성욕의 차이가 아니라 신념의 차이다. 내가 성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원장님, 어떤 분은 성욕이 많아서 절제를 할 수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같은가요? 성욕은 그러면 식욕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식욕은 우리가 배고프면 먹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성욕이 고프면 풀어내는 게 맞지 않냐. 다른 점은 제가 여기서 궁금해. 다른 점이 뭘까? 다른 점은 관계의 문제다. 식욕은 결국은 나 혼자의 어떤 상황이죠. 수면 욕구, 식욕은. 그렇지만 성욕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동행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육체에 바로 저지르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념이 필요한 그런 행동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원장님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하고 보수적인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도 흔들립니다. 네. 당신이 결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 결혼식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커플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할까? 결혼식이 물론 축복해줘야 될 그런 자리인데 요즘 보면서는 저 20대 젊은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조건들, 합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그 풍랑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 결혼식이 너무 예쁘죠? 흰 드레스 입고 반짝반짝하지만 그 이면에 정말 얽힌 그런 마음들이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20대들은 그러죠. 결혼? 특별한 느낌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다. 저는 그 느낌을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한 번 오면 바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도파민이라고 얘기했었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바로 그 감정은 또 사라집니다. 결혼식장의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이후부터는 또 도파민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밀려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배우자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를 봐라.
우리 영적인 것, 영성을 봐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영성이 우리가 눈에 봐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긍정적인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가, 나를 부정하지는 않는가. 굉장히 자기 비하적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사실은 힘든 상대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동정심으로 또 모성애로 그런 남성에게 끌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각자 자기를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은쟁반에 사과같이 막 화려한 말들을 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언변이 훌륭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언어에 영혼이 담겨 있다. 그래서 배우자 선택에서 그 언어를 살펴봐라. 또 하지만 준 헌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결혼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유대감은 예수님께 헌신된 두 남녀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 그것만큼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죽음으로도 갈아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정도의 헌신이 있지 않으면 참 헤쳐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전도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고 또 내 십자가다. 내 시댁과 우리 남편을 전도하는 게 나의 십자가다라고 결혼하시는 정말 믿음 좋은 자매들 많잖아요. 근데 그 자매들이 그분들 전도하느라고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힘든 거죠.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그래서 저는 올바른 배우자를 선택하는 사람들 첫 번째 조건을 그걸로 걸었어요. 믿는 배우자를 만나라. 되도록이면. 근데 이미 그렇게 결혼하셨다고 그래서 또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나의 모습과 또 나의 신앙으로 또 한 가정이 또 내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영성을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각자 하나님께 헌신된 두 남녀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만이 결혼의 시멘트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결혼의 본드다. 물론 그런 맹세를 하고도 너무나도 헤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은데 첫 번째가 우리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성격 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실 그 사람 성품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누가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나와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 처음에 결혼 전에는 다른 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 남자답다. 씩씩하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너무 가부장적이야. 너무 지시적이야. 난 자유가 없어. 숨통이 막혀.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다른 점을 존중하는 것.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것. 그렇죠? 또 성령의 열매를 서로 부부가 갖기 위해서 성품을 자꾸 개발하는 것.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면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성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런 성품이 과연 있는가? 일단 먼저 나에게 있는가?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완성하고 만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올바른 배우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더라.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걸 좀 보고 결혼하자.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남성분들 예쁜 자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예쁜 자매가 성격도 좋아요, 원장님. 근데 여러분 외모는 지나가면서 또 변합니다. 정말 성품이 중요한 친구들이 참 중요한데 찾아 나서야 되죠. 우리 성경에서 첫 번째 중매장애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성경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 기억하세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명령을 하죠. 종한테 가서 아내 될 사람을 누가 있으니까 가서 낙타에 물을 먹이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라. 낙타에 물을 먹이거든. 그 자매가 바로 배필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종을 내보내서 배우자를 찾는 다른 동네로 보내요. 심지어는 외국으로 가서 찾아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자를 찾는 데에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온 집안이 나서야 돼요.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 뭐를 봤죠? 저는 아니 왜 낙타에게 물을 먹이라고 그러지? 근데 그 성품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동물도 몸이 마르겠구나.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거죠.
마치 잠언 31장에 나온 여성처럼 주변의 가정을 챙기고 가축도 챙기고 하는 그런 여성을 찾은 거죠. 또 그래서 결혼하기 싫다고 그랬나요, 이삭이? 부모의 말에 순종을 했죠. 물론 그거는 굉장히 고대 사회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해서 알게 된 사람을 저는 꼭 얘기해요. 교제 초반부터 부모에게 소개해라. 너희끼리 결혼식장 다 잡아놓고 소개하지 말고.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성적으로 볼 눈이 있거든요. 20대의 감성으로 서로 너무 좋을 때는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줘도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부모의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와도 그런 대화들을 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결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뭐냐면요. 역할 분담에 대해서예요. 결혼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남편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아이는 몇 명 정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또 여가 시간이나 경제관념은 어떻게 가질 것이냐, 나는 그냥 쓰고 죽겠다는 거냐, 저축을 하면서 긴축생활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결혼해서 제일 싸우는 문제가 뭐예요? 여기 다 잘 아시네. 돈 문제가 가장 너무 슬프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돈 문제로 싸우는 게.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나 미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의 부모를 알고 지내라. 인사를 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부모는 이 사람의 존재 이유예요. 배경이에요. DNA예요. 부모를 모르고는 이 사람을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50%만 아는 거죠. 또 동정심에 의해서 결혼하지 마라.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지 마라. 저는 때로는 교회에 이런 게 써붙일 때가 있어요. 뭐 며칠 날 있을 결혼식 취소됐다고. 그럼 참 안타깝죠. 응?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청첩장은 어떻게 하나.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30년 40년 생활보다는 저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안타깝지만 사실은 정신과적으로도 이혼 후 폭풍을 겪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연의 아픔이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행위가 결혼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전순결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요즘은 결혼 예비 상담 많이 합니다. 정신과에서도 프리페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 예비 상담 언제쯤 받으면 좋을까요? 사귀기 직전?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결혼식 날짜 잡고 하죠.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하는데 사실은 시기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 예비 상담이라는 거는 10대, 20대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파트너가 없을 때부터. 그래야 올바른 짝도 만날 수 있다. 너무 강한 긍정. 왜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자, 결혼 예비 상담에서 그러면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어떤 거냐. 결혼에 대한 현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로움의 탈출구가 돼서는 안 된다. 결혼 왜 하세요? 저 사람 너무 좋아서요. 또 외로워서. 남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돌파구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성격 차이.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단둘이서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 또는 결혼 예비학교 가면은 저도 강의를 해봤는데 그룹이 있어요. 그럼 그 그룹 안에서 어떤 나의 배우자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은 다 어떤 게 생기냐면 역할이 많이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이 주어지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서로 기대하는 것이 비슷한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은 사실 본인의 부모로부터 배워요. 우리 엄마는 이런 거 해줬는데,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또 각자의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30 이후에 많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해서 그만둘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은 그럼 어느 정도 만날 것인가? 미혼 상태 때처럼 매일 주말마다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또 쌓이는 거죠. 그렇죠? 또 돈이 예전에는 각자 이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썼지만 결혼 후에는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 되면서 그게 갈등의 또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계별로 통장을 합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많은 그 결혼 재정을 가르치는 관계에서 통장을 바로 합쳐라. 부부는 한 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30년, 40년 결혼이 늦어지면서 각자의 통장을 관리했던 분들이 통장을 갑자기 결혼식장 끝나고 나서 합쳤어요. 굉장히 부작용이 또 많아요. 그래서 각자의 통장은 또 관리하면서 또 우리의 가정의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죠. 우리의 부부가 사용하는 어떤 가정 통장을 또 하나의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합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단계별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실적이 돼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동거. 요즘 동거의 찬성률이 50%가 넘습니다. 네,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살아보면 다 헤어질 텐데. 실제로 동거하는 커플이 이혼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약속을 하고 자기가 잘해야겠다고 헌신을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야도 지금 힘든 판국에 맛만 보겠다는 행위거든요. 이것도 역시. 또 혼전 성관계 역시 맞춰보고 결혼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 사귈 때 어떤 성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짜릿할 수밖에 없어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또 비밀스러우니까 둘만의 비밀이 되니까 더욱더 애착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혼 후에 똑같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리 점검해 볼 필요 없다. 또 실제로 결혼 후에 통계적으로 한 10% 정도는 성적인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 때에도. 불감증이라든지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하지만 요즘엔 의학 기술도 많이 발달돼 있고요. 또 불임 부부도 많고 여러 가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미리 테스트해보지 않아도 검증 받을 일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유혹이나 그런 것에 져서 이기지 못해서 성관계를 혼전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또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항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내가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 실수에 대해서 또 내가 깨닫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바로 결혼 예비 상담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너무 제가 이제 혼전 성관계를 얘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환자분들이 와서 20대들이 얘기해요. 저한테는 솔직하게 다 얘기하니까. 요즘 바빠서 데이트를 잘 못하는데 데이트의 대부분이 모텔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게 다예요. 바쁘니까. 그렇죠? 주말에 데이트하는데 그 시간을 모텔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뭐 영화관을 간다든지 서로의 대화가 많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내가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볼 시간보다는 그냥 육체 탐닉하다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저 사람에게 빚이 있는가. 또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서 약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가. 남자분들 특히 욱하는 이런. 자매들 같은 경우는 기분의 업다운이 엄청 심한가. 뭐 생리 주기에 따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물론 그거라서 아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미리미리 이 자매에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가족들의 반대는 그럼 어떡할 것이냐. 저는 되도록이면 가족들의 반대에는 그 이유가 있다. 가족들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성이 지금 마비되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면 어떡할까요? 더 불타올라요.
우리는 반대를 무릅쓰고도 결혼했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앞으로 결혼해서 너가 이런 위기가 있을 텐데 너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도 그러면 6개월 후, 1년 후에도 너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때 결혼을 승낙하겠다. 라든지. 그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것도 사실은 안 됩니다. 저는 반대의 뜻은 표현하되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결혼 1년 늦게 한다고 큰일 나나요? 어차피 지금 결혼 정년기가 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또 구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데이트 폭력 요즘 이야기 많이 되는 거 아시죠? 심지어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오고 갑니다. 주로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은 남자분들에게 이제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 점검하는 거. 보면은 그런 누구 만나는지 체크하는 거. 또 평소에도 약간 비난을 많이 하는. 너 좀 살찐 것 같아? 이런 얘기. 옷이 마음에 안 든다. 집에 가서 갈아입고 와라. 실제로 있습니다. 너 창피하니까 내 친구들 만나지 마. 뭐 이런 거. 심한 경우죠. 소요욕. 너 남자한테 왜 이렇게 자꾸 웃니? 근데 그걸 사랑으로 생각해요. 나를 점검해 주는구나. 응? 내가 어디 있는지 맨날 체크하는구나. 또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거. 너 이번에 여행 가지 마. 친구들하고 여행 가지 마. 또는 가족여행 안 가면 안 돼. 그 수업 듣지 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통제하려는 성향.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래 알았어. 너랑 같은 수업 들을게. 자, 또 수시로 연락하는데 카톡을 안 봐. 그러면 그걸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많고 자꾸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커플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래서 헤어지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헤어짐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소유욕이 있는 사람. 소유욕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남자분들만 얘기해서 그런데 데이트 폭력의 90%가 사실 남성에게 이루어지거든요. 또 낮은 자존감. 왜냐하면 그런 소유욕이 있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집착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낮은 자존감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어디 가서 헤어지고 나면 어디 가서 이 같은 사람 못 만날 것이다. 내 안에 그러한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이 여자 놓치면 못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경험한 거는 환자분 얘긴데요. 그 헤어지고 나는데 그 집에 가서 페인트로 막 그 여자 욕을 그 벽에다 막.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진짜 이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귀가 시간이 좀 어두컴컴한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른다.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쵸? 심지어 뭐 손목이라도 잡고 몸싸움이라도 일어나도 문제가 되고 핸드폰 집어 던져가지고 핸드폰 깨지고 그런 거는 뭐 허다한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곧 이어서 안전 이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예정입니다. 또 사귀고 있는 동안에도요. 사귀다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집을 따라갔어요. 집에 우리 더 얘기할 게 있으니까 우리 집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취생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귀는 사이에서 집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 그래 뭐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고 따라갔어요. 근데 집 따라가서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여자분이 성폭행으로 고소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뉴스에 나온 경우인데 집 따라가도 동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얼떨결에 성범죄자가 된 거예요. 남자분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꼭 물어봐야 돼요. 내가 너 만져도 되는가? 분위기 깨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배려하는 거니까. 배려하는 거니까. 왜냐면요. 성범죄자로
정말 그 낙인이 찍히게 되면 어떤 게 무서운 거냐면요. 그 관할 경찰서에 등록을 해요. 신상 등록. 그리고 어떤 특정 직업을 갖는데 늘 지장이 있어요. 교사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는데 굉장히 병원에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부분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폭행을 당한 여성분들이 왔는데 요즘은 그걸 고소당한 남성분들이 와요. 어떻게 이거를 좀 헤쳐나갈 게 없는가.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또 몰래카메라. 몰래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 사진 찍고 그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가 걸리는 경우. 이것도 요즘은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자, 왜 안 만나주냐고 해서 빙초산을 뿌린. 자, 그런 폭력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잘 헤어지는 법들이 이제 참 중요한데요. 헤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조금씩 줘야 된다. 우리는 좀 아닌 것 같다.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라는 거를 암시를 줘야 되고,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문자나 카톡으로 헤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직접 대면해서 말 못하잖아요. 여성분들이 또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면 카톡으로 우리 헤어져. 그러면 나는 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상대방 남성은 굉장히 무시당한 느낌? 또 굉장히 큰 상처로 남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한테 문자로 통보하는가. 또 미루지 말라. 미루지 말고 공개된 장소, 낮에 카페 같은 데 오픈된 장소 있죠? 그런 데서 솔직하게 말해라. 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 탓을 하지 마라. 헤어진 이유가 뭐냐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가 이래서 그렇다. 아니면 또 애매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애매하게. 뭐 영적으로 우리는 안 맞는다.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했다. 뭐 이러면은 그래 그럼 우리가 더 기도해보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럼 친구로 남자.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죠.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참. 그러면은 이 관계가 또 애매모호해지니까 우리가 사귀었기 때문에 친구로 돌아가는 것은 힘들다. 라는 걸 분명히 명시해야 됩니다. 또 착한 분들이 이래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런 연락하고 싶은 마음. 또 예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연락을 하면 어떤 여지를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나 또는 헤어진 상태에서 다시 만나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시 또 리피트 돼요. 반복된다는 것. 또 신체적 접촉을 되도록 피해라.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럼 오늘 하룻밤만 또는 뭐 그냥 어떻게 안거나 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래요. 요즘에 데이트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해서도 탈, 또 너무 데이트를 안 해서도 탈, 모태 솔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혼을 안 할 자유도 있고 데이트를 안 할 자유도 있어야 된다. 누가 막 푸시해서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내 평생 또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배우자를 우리가 다 만나서 또 좋은 가정을 또 이루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고 사랑도 배움이 필요하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은 결국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분 좋으려고. 그렇죠? 내가 연애 감정 느끼려고. 내가 짜릿하려고.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건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라. 사실 결혼 상대자가 친구잖아요. 평생을 함께할 우리의 영혼의 동반자, 친구인데 정말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어떤 그런 강한 각오와 헌신이 있지 않는 한 데이트나 또 결혼이나 또 이혼을 예방하는 거에 있어서나 참 중요한 그런 신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을 지금 하신 분이나 또 데이트 중인 분이시나 또는 솔로인 분들도 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 남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뭔가
그것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